10월의 서울은 낙엽보다 먼저 돈 냄새가 먼저 풍겼다. 마포구 합정동 골목 한복판에 박힌 50층짜리 오피스 빌딩 꼭대기층에서 강혁은 늦은 밤 혼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다. 강 위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줄기가 강면을 때리면 아주 잠깐 동안 수면이 출렁였다가 이내 제자리로 돌아왔다. 밀물처럼 밀려오고 썰물처럼 빠지는 것. 돈도 그랬고 사람도 그랬고 진실도 그랬다. 강혁 탐정사무소는 그날 밤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해나가 세종 앞에 앉아 다음 의뢰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세종은 최신 버전의 최첨단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으로 사무소의 두뇌이자 팔다리 역할을 했다. 대형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 각종 데이터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최첨단 실험 시설이 한쪽 벽을 채우고 있었고 드론 3대가 충전 중이었다. 옥상의 헬리포트 표시등이 빗속에서 깜빡였다. 강혁은 커피잔을 들고 창 앞에 섰다. 빗속의 한강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재산이 크면 욕망도 크고 욕망이 크면 비밀도 크다. 그리고 비밀이 크면 반드시 어디선가 균열이 생긴다. 균열을 먼저 보는 것이 탐정의 일이었다. 그 순간 세종이 말했다. 강혁 탐정님, 외부 방문자가 접수대기 중입니다. 이름은 최시은, 나이 34세, 직업 불명. 강혁은 창에서 시선을 돌렸다. 들여보내요. 최시은은 검은색 코트를 입은 여자였다. 34세라는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얼굴이었다. 눈이 크고 피부가 희었다. 그러나 그 눈 안에는 깊은 피로가 들어있었다. 어떤 종류의 피로인지는 조금 더 봐야 알 수 있었다. 강혁은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다. 이해나는 조용히 옆자리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사람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이해나의 손이 태블릿 위에서 멈췄다. 최시은은 시선을 내리깔았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제가 직접 죽인 건지, 쟤 때문에 죽은 건지. 강혁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말했다. 처음부터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최시은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오빠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녀의 오빠는 최동준이었다. 39살. 현재 경기도 가평군 북한강 변에 자리 잡은 청수산업그룹의 실질적 운영자였다. 정확히는 실질적 운영자 행세를 하는 사람이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청수산업그룹의 법적 소유주는 강인서였다. 아니, 정확히는 강인서였던 사람이었다. 강인서는 2달 전에 죽었다. 강인서 씨가 누구입니까? 청수산업 창업주 강기복 회장의 아들입니다. 저와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최시은이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말했다. 저는 강인서 씨와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새 유언장을 쓰지 않은 상태로 죽었습니다. 법대로 하면 전 재산이 배우자인 저한테 옵니다. 강혁이 조용히 물었다. 청수산업그룹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해나가 먼저 세종에게 지시의 수치를 뽑았다. 총 자산 평가액 약 7,200억, 계열사 12개.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3,300억 수준입니다. 최시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재산이 전부 저한테 왔습니다. 강 회장 친족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 하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사흘 전에 제 음료에 누가 뭔가를 넣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수면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신고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왜요? 최시은은 고개를 들어 강혁을 바라봤다. 오빠가 말렸습니다. 언론에 나가면 그룹 이미지가 망가진다고요. 강혁은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이해나를 바라봤다. 이해나는 눈을 내리깔며 기록을 계속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람이 죽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최시은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남편의 먼 친척이라는 사람이 가평 펜션에 나타났습니다. 정혜국이라는 이름으로요. 그 사람이 저한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제 남편 강인서 씨에게 첫 번째 아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고요. 그 사실을 공개하면 저와 강인서 씨 결혼이 중혼으로 무효가 되고 상속도 무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대신 입을 다무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그 사람이 오늘 가평 펜션 방 안에서 죽었습니다. 머리가 깨진 채로
강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것은 단순한 의뢰가 아니었다. 강혁은 이해나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해나는 세종에게 지시해 청수산업그룹 전체 패밀리 트리를 홀로그램으로 펼쳤다. 창업주 강기복은 이미 5년 전에 사망했다. 슬하에 외아들 강인서를 두었다. 강인서는 2번 결혼했다. 첫 번째 결혼은 12년 전이었고 상대는 유정민이라는 여성이었다. 이 결혼은 8년 만에 이혼으로 끝났다고 등록되어 있었다. 두 번째 결혼이 최시은과의 결혼이었고 결혼 4개월 만에 강인서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해나가 정리해서 말했다. 강인서 씨 방계 친족은 총 6가구입니다. 창업주 강기복 회장의 동생 강기용 씨 계열이 3가구고 강기복 회장의 처남 계열이 2가구입니다. 이 친족들은 강기복 회장 생전에 그룹 지원을 받았습니다. 강인서 씨가 사망 전에 새 유언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이 배우자인 최시은 씨에게 넘어갔고 친족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강혁이 정리했다. 동기는 충분하군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탐정님, 주목해야 할 인물이 따로 있어요. 이해나가 손가락으로 홀로그램 위 한 이름을 짚었다. 최동준, 최시은의 오빠. 최동준 씨는 누구입니까? 최시은이 대답했다. 제 오빠는 강인서 씨와 친했습니다. 2사람이 먼저 친구가 됐고 그러다 오빠가 저를 소개해줘서 결혼한 거예요. 강인서 씨가 죽은 후에는 오빠가 그룹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도움이라면 제가 경영을 잘 모르니까요. 오빠가 이사회 쪽을 맡아서 처리해줬어요. 강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최동준이라는 인물을 머릿속에 단단히 새겨뒀다. 최 선생님, 지금 가평에 계속 계십니까? 예, 오빠가 거기 있으라고 했습니다. 오빠가 요즘 자주 가평에 있습니까? 거의 매일이요. 그룹 일 때문에 강혁은 이해나를 바라봤다. 이해나가 이미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내일 아침 가평 출발로 준비할게요. 가평 북한강 변에 있는 청수산업그룹 소유 리조트는 규모가 상당했다. 본관 건물과 여러 채의 독립빌라가 숲속에 흩어져 있었다. 리조트 주변으로 북한강이 흐르고 있었다. 늦가을 강물은 낮고 차가웠다. 이해나가 차를 몰고 도착했을 때 리조트 앞 주차장에 경찰차가 2대 세워져 있었다. 이미 신고가 된 상태였다. 강혁은 차에서 내리며 상황을 읽었다. 있는 거, 경찰차, 노란 통제선. 빌라 101호 앞에 선 형사 2명, 없는 것, 구급차. 즉 피해자는 이미 사망이 확인된 것이었다. 어색한 것, 리조트 직원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내쫓긴 것이었다. 통제 범위가 좁은 것이 이상했다. 강혁은 통제선 안으로 들어갔다. 형사가 막으려 했지만 강혁이 신분증을 보여주자 한 걸음 물러섰다. 빌라 101호 내부로 들어섰다. 시신은 욕실과 방 사이 복도에 쓰러져 있었다. 남성이었다. 50대 중반으로 보였다. 머리 뒤쪽에 심한 충격 흔적이 있었다. 바닥에 피가 고여 있었다. 옆에 돌로 만들어진 테이블 모서리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강혁은 천천히 쪼그려 앉아 시신 주위를 훑었다. 이해나가 들어오며 장갑을 꼈다. 정혜국이라는 사람입니까? 최시은이 문가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강혁은 시신의 손을 살폈다. 오른쪽 손가락에 흙이 묻어 있었다. 왼쪽 소매 끝에 풀잎 흔적이 있었다. 빌라 내부에는 화분도 없었고 흙도 없었다. 이 사람은 죽기 직전 외부에 있었다는 뜻이었다. 방 안을 더 살폈다. 침대 위에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다. 봉투는 열려 있었고 안이 비어 있었다. 강혁이 이해나에게 낮게 말했다. 서류 봉투. 원래 안에 뭔가 있었는데 누군가 꺼내간 거요. 이해나는 봉투를 세종 스캐너로 분석했다. 봉투 안쪽에서 인쇄된 종이 흔적이 잡혀요. 문서 1장 이상이 들어있었어요. 그 문서가 협박의 근거였을 거요. 최시은이 문가에서 말했다. 그 사람이 어제 저한테 서류를 잠깐 보여줬어요. 강인서 씨의 첫 번째 혼인 기록과 이혼 서류가 있었는데 이혼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문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혼 서류의 서명이 위조라고 했어요. 진짜로 이혼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었죠.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강인서와 최시은의 결혼은 중혼이었고 상속은 법적으로 무효였다. 7,200억의 행방이 달라지는 이야기였다. 강혁은 일어섰다.
이 서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소. 최시은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몰라요. 강혁은 방안을 한 번 더 훑었다. 없는 거. 시신 곁에 핸드폰이 없었다. 이 사람 핸드폰이 없소. 이해나가 주위를 더 살폈다. 방 전체에 없어요. 누군가 가져간 거예요. 문 밖에서 경찰 형사가 안으로 들어왔다. 탐정님. 저희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강혁은 형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의 이름은 노성철이었다. 가평경찰서 강력계 형사로 강혁의 얼굴은 알고 있었다. 예전에 한 번 협조한 적이 있었다. 노 형사님. 현재 용의자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노성철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최동준 씨를 보고 있습니다. 최시은이 입을 떡 벌렸다. 오빠가 어제 이 사람을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목격자도 있고요. 강혁은 최시은을 바라봤다. 최시은의 얼굴에 공포와 혼란이 동시에 번졌다. 최동준은 그날 오후 경찰사를 받고 나서 리조트 본관 로비에서 강혁을 마주쳤다. 41살, 체격이 좋고 피부가 검은 편이었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런 종류의 자신감은 보통 오래된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어온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신감이었다. 탐정님이시죠. 시은이한테 들었습니다. 최동준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강혁이 악수했다. 최 선생님, 어제 정혜국 씨를 만나셨습니까? 예,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협박을 해왔거든요. 직접 만나서 어떤 인간인지 파악하려고 갔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동생 결혼이 무효라는 헛소리를 늘어놓더군요. 돈을 달라고 했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몇 시에 나오셨습니까? 저녁 8시쯤이었어요. 강혁이 잠시 그를 바라봤다. 최동준은 강혁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그 이후 어디 계셨습니까? 본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이 리조트 운영 업무가 있어서요. 혼자서요. 직원이 있었습니다. 서무직원 권태양 씨. 강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섰다. 최동준이 돌아서며 한마디 더 했다. 탐정님, 동생을 잘 부탁합니다. 동생은 너무 순진해요. 그 순진함 때문에 오히려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강혁은 오래 바라봤다. 이해나가 강혁의 옆에 와서 말했다. 탐정님, 최동준 씨 알리바이 제공자 권태양 씨. 세종이 신혼조회 돌렸는데요. 원래 직업이 청수산업그룹법인 비서실 소속이에요. 가평 리조트 정식 직원이 아닌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강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법인 비서실 소속이 여기 와 있다. 예. 최근 사흘 내로 이동한 것으로 보여요. 최동준이 정혜국을 만나기 전부터 누군가 알리바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강혁은 리조트 외부를 천천히 걸었다. 빌라 101호 뒤편으로 돌아가자 강가 쪽으로 이어지는 작은 산책로가 있었다. 강혁은 그 산책로를 걸었다. 시신에서 발견된 흙과 풀잎의 근원지를 찾는 것이었다. 산책로 끝에 작은 나무 데크가 있었다. 강 쪽으로 돌출된 구조물이었다. 데크 바닥에 흙이 묻어 있었다. 최근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다. 이해나가 드론을 날려 상공에서 확인했다. 데크 끝에 뭔가 끌린 흔적이 있어요. 강혁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데크 난간에 섬유 조각이 끼어 있었다. 정혜국의 옷 색깔과 같은 계열이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누군가와 이 강가에 있었소. 이해나가 기록했다. 그리고 강물 쪽을 내려다보면 강혁이 데크 아래를 봤다. 강바닥 근처 수초 사이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이해나가 드론을 내려줌으로 당겼다. 핸드폰이었다. 경찰이 강에서 핸드폰을 건져냈다. 방수가 안 되는 구형 모델이었다. 물에 잠겨 데이터는 손상됐다. 그러나 이해나는 사무소로 가져와 세종에게 복원을 맡겼다. 세종은 3시간 만에 메시지 일부를 복원했다. 내용 일부가 표시됐다. 오늘 만납시다. 단둘이 중요한 것 확인할 것 있음. 데크. 발신자 번호는 선불 단말기였다. 이해나가 말했다. 누군가 정혜국 씨를 데크로 유인한 거예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쪽을 봤다. 정혜국. 이 이름부터 확인해야 해요. 세종이 신원 조회를 돌렸다. 정혜국, 전과 있음. 사기와 문서 위조 전력이 3건이었다. 본명은 정혜국이 맞았다. 그런데 이 인물이 어디서 강인서의 첫 번째 결혼 이야기를 알게 됐는지는 기록에 없었다.
강혁은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혀가. 무슨 일이야? 강민혁 검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가평에 있어. 청수산업그룹 알아? 강기복 창업주 그룹? 알지. 강기복 죽고 나서 사위가 상속인이 됐다는 얘기 있었는데 아들이야. 강인서. 근데 강인서도 교통사고로 죽었어. 2달 전에. 재혼 직후에. 복 없는 집안이네. 강인서 첫 번째 혼인 기록 좀 뒤져줄 수 있어? 12년 전 결혼이고 상대는 유정민이라는 여자야. 이혼이 8년 전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확인이 필요해. 이혼 무효 주장이 나왔구나. 응. 그 서류를 근거로 협박하던 사람이 죽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늘 중으로 연락할게. 강혁은 전화를 끊고 최시은을 찾아갔다. 최시은은 리조트 본관 3층 방에 있었다. 창문 너머로 북한강이 보이는 방이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혁이 들어서자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최 선생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강인서 씨가 첫 번째 부인 유정민 씨와 이혼한 것을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최시은이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예. 이혼 서류를 봤어요. 오빠가 확인해줬고요. 오빠가 확인해줬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빠가 강인서 씨 법무팀과 이야기해서 서류를 직접 확인했다고 했어요. 다 정리된 거라고. 강혁은 잠시 최시은의 얼굴을 바라봤다. 오빠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눈빛이었다. 최 선생님, 유정민 씨를 직접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강인서 씨가 그 사람 이야기를 거의 안 해서요. 지금 유정민 씨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강혁은 방 밖으로 나왔다. 이해나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탐정님. 유정민 씨 소재 파악 의뢰하겠습니다. 해줄 수 있겠소?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해나는 이미 세종에게 지시를 내린 상태였다. 다음 날 강혁과 이해나는 청수산업그룹 방계 친족들을 만났다. 강기복 창업주의 동생 강기용의 아들 강수태가 먼저였다. 30 중반의 남자로 건설 현장 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마주치자마자 불만을 쏟아냈다. 큰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우리가 그룹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강인서가 죽고 나서 그 재산이 결혼 4개월짜리 여자한테 다 넘어갔어요. 법이 이래도 됩니까?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잘못된 거죠. 강혁은 그를 바라봤다. 정혜국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강수태가 잠깐 시선을 돌렸다. 모릅니다.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강수태의 표정이 굳었다. 어제 빌라 101호에서요. 저는 어제 서울에 있었습니다. 확인해도 됩니까? 확인하세요. 이해나가 옆에서 기록했다. 창업주 처남 계열은 이용태라는 사람이 대표였다. 60대의 노인으로 가평 읍내에 살고 있었다. 그는 최시은의 이름이 나오자 한숨을 내쉬었다. 그 여자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복이 형님이 평생 쌓아온 것들이 전부 낯선 사람한테 가버렸어요. 강인서 씨 첫 번째 부인 유정민 씨를 아십니까? 이용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지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혼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 사람이 사이가 좋았거든요. 강인서가 그 여자를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혼했다고 하니까 유정민 씨를 요즘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혼 후에 연락이 끊겼어요. 강혁은 리조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해나에게 말했다. 유정민 씨 소재 파악이 핵심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정님, 세종이 방금 보낸 것 보세요. 이해나가 태블릿을 건넸다. 유정민의 주민등록 이력이 표시되어 있었다. 서울 주소지가 8년 전부터 그대로였다. 이사 기록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8년 전 이후 유정민 이름으로 된 어떤 금융거래 기록도 없다는 것이었다. 세금 신고도 없었다. 건강보험 내역도 없었다. 강혁은 그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8년 전부터 유정민이라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등록되어 있지만 살아있는 흔적이 전혀 없었다. 강민혁이 연락해왔다. 혁아, 강인서 혼인 기록 봤어. 첫 번째 결혼 등록은 맞아. 그런데 이혼 서류 쪽이 문제야. 뭐가 문제야? 이혼 서류 공증 기록이 없어.
협의 이혼이면 법원 확인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빠져 있어. 법원 접수 기록이 없다는 말이야. 강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면 이혼이 법적으로 성립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 이혼 서류 자체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되면 강인서와 최시은의 결혼은 중혼이고 상속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야. 그 이혼 서류를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있어? 추적 중이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전화를 끊고 강혁은 은비령 변호사에게도 연락했다. 은비령은 이해나의 오랜 친구이자 전직 판사 출신의 로펌 대표였다. 은 변호사님, 중혼 무효와 상속관계 법리 검토 부탁드립니다. 어떤 케이스예요? 재혼 당시 전혼이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배우자 상속권이 어떻게 됩니까? 은비령이 바로 대답했다. 중혼으로 판결되면 두 번째 혼인이 무효가 됩니다. 배우자 지위를 잃게 되고 상속권도 없습니다. 다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실 관계를 더 봐야 해요. 그러면 재산은 어디로 갑니까? 유언장에 명시된 수령인이 없으면 법정 상속 순서에 따라 혈족에게 돌아가죠. 직계 혈족이 없으면 반계 혈족으로 청수산업 반계 친족들에게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 상황이에요? 예. 은비령이 잠시 침묵했다. 강혁 탐정님,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전화를 끊자 이해나가 들어왔다. 탐정님, 김병기 판사님한테서 연락 왔어요. 정혜국 사건 가평경찰서 수사 방향 관련해서 정보를 줄 수 있대요. 부장판사 김병기는 강혁의 오랜 친구였다. 은비령과 판사 동기이기도 했다. 강혁을 항상 도왔다. 이해나가 전화를 연결하자 김병기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혁아, 경찰이 최동준한테 좀 더 좁히고 있어. 알리바이 제공자 권태양 씨 진술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야. 권태양 씨 진술 중에 시간대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나왔거든. 그 부분이 어디야? 권태양 씨가 최동준 씨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는데 권태양 씨 차 블랙박스 기록에서 8시 반에 차가 이동한 기록이 나왔어. 권태양 씨가 차를 몰고 어디 갔어? 리조트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았어. 약 10분, 강혁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10분 동안 리조트 주차장을 돌았다. 그 10분 동안 최동준은 어디에 있었는가? 강혁은 리조트 CCTV 전체를 요청했다. 최시은이 리조트 소유주로서 열람을 허락했다. 세종이 CCTV 데이터를 전부 받아 분석했다. 이해나가 화면을 들여다봤다. 저녁 8시 반에 권태양의 차가 주차장에서 이동하는 것이 찍혔다. 그리고 그 시각 본관 복도 CCTV에 최동준의 모습이 없었다. 정확히 10분 동안 최동준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 리조트 내부 이동 시간을 계산했다. 본관에서 빌라 101호까지 도보로 4분이었다. 4분의 빌라 도착 후 2분 안에 처리하고 4분 만에 돌아오면 이론적으로 가능했다. 강혁은 빌라 101호를 다시 방문했다. 이해나 씨, 여기 테이블 모서리, 혈흔이 있는데 이게 가격용으로 사용된 흔적인지 아니면 쓰러지면서 부딪힌 건지 판단 가능하오? 이해나가 세종 현장 분석 키트를 꺼내 확인했다. 혈흔 분포를 보면 아래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쓰러지면서 부딪힌 형태에 가깝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가격된 흔적과는 달라요. 즉, 정혜국 씨가 스스로 넘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넘어지기 전에 강한 외력을 받았다면 그 외력의 방향과 세기를 더 분석해야 해요. 강혁은 천천히 방을 걸었다. 이 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누군가 정혜국을 이 방으로 불렀다. 아니면 강가 데크로 먼저 불러서 어떤 행동을 한 다음에 방까지 이어진 것이었다. 정혜국이 데크에서 이 방으로 돌아오다가 쓰러졌거나 아니면 방 안에서 누군가와 충돌이 있었다. 데크에서 방까지 누군가가 함께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해나가 손가락을 들었다. 탐정님, 빌라 101호 외부 CCTV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카메라 각도가 데크 쪽으로 향하지 않아요. 빌라 정문만 찍히고 있어요. 카메라 각도가 왜 그쪽으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겠소? 이해나가 기술팀에 연락했다. 30분 후 결과가 나왔다. 탐정님, 이 카메라 시야각이 사흘 전에 바뀐 거예요.
원래는 더 넓게 잡혔는데 사흘 전에 조정됐습니다. 사흘 전이 언제요? 정혜국 씨가 이 리조트에 도착하기 하루 전이에요. 강혁은 그 말을 들으며 멈췄다. 누군가 정혜국이 도착하기 전에 카메라 각도를 바꿔놓았다. 누가 그 작업을 했는지 기술팀 기록을 확인했다. 권태양이었다. 최동준의 알리바이 제공자 권태양이 카메라 각도를 바꿨다. 강혁은 강태룡 장군에게 연락을 넣었다. 강태룡은 제7사단장이었다. 강혁과 고등학교 동기였고 특수전 전문가였다. 태룡아, 혁아, 왜 전화야? 현장 각도 분석이 필요해. 격투 흔적 없이 사람이 뒤로 쓰러지는 시나리오 중에 외력 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강태룡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특수전 훈련 중에 그런 케이스를 다뤄봤는데 기습적인 밀침이나 아주 짧은 순간의 균형 파괴로도 가능해. 특히 노령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 작은 외력으로도 쓰러질 수 있어. 정혜국 씨가 55세였어. 그러면 충분히 가능해. 그런데 혁아, 그 경우에는 사망이 의도된 결과가 아닐 수도 있어. 실수로 밀쳤다가 예상치 못하게 사망한 케이스일 수 있는 거야. 강혁이 말했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후 행동이 중요한 거야. 맞아. 사고인 척 덮으려 했다면 그 순간부터 고의가 시작되는 거지. 강혁은 전화를 끊었다. 세종이 유정민의 소재 파악 결과를 보내왔다. 이해나가 화면을 들여다보다 강혁을 불렀다. 탐정님, 이거 보세요. 유정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서초구였다. 그런데 그 주소에는 현재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유정민이 그 주소지에 실거주한 마지막 기록은 9년 전이었다. 9년 전이라면 강인서 씨와 이혼하기 1년 전이요. 예,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이해나가 화면을 넘겼다. 사망 신고 기록이 없어요.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도 활동 흔적이 없어요. 금융거래도 없고 의료 기록도 없고 세금 신고도 없어요. 이게 자발적 잠적이라면 9년 동안 한국 어딘가에서 아무 흔적 없이 살았다는 건데 자발적 잠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요.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혁은 오래 생각했다. 정혜국이 가지고 온 서류. 이혼이 가짜라는 주장. 그리고 유정민의 흔적 없음. 만약 유정민이 지금도 살아있지만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면 아니면 이미 죽었는데 죽음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강혁은 이해나에게 말했다. 유정민 씨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기록을 더 추적해 줄 수 있겠소. 9년 전 그 시점 전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시은을 다시 찾아갔다. 최시은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강혁이 맞은편에 앉자 그녀가 포크를 내려놓았다. 최 선생님, 강인서 씨가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나서 혼자 지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혼 후에 3년 정도 혼자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오빠를 만나고 나서 저한테 소개됐죠. 오빠와 강인서 씨가 언제부터 친구였습니까? 10년 됐을 거예요. 10년. 강인서와 첫 번째 부인 유정민의 이혼이 8년 전이었다. 오빠가 강인서 씨의 첫 번째 이혼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최시은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이혼 서류 확인을 도와줬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상의 역할은 없었습니까? 최시은이 잠시 말이 없었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혹시 오빠가 강인서 씨와 최 선생님을 소개해 준 것 말고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추진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강인서 씨가 많이 좋아했고 오빠가 자꾸 권유했죠. 좋은 사람이라고, 재산 같은 건 상관없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다고. 강혁은 의자를 뒤로 물리고 일어섰다. 최시은이 올려다보며 물었다. 탐정님, 오빠가 그 협박꾼을 죽인 게 맞습니까? 강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오빠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빠가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최시은의 눈에 복잡한 것들이 스쳤다. 오빠는 저를 많이 사랑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오빠가 저를 키운 거나 다름없어요. 그 사랑이 어디까지입니까? 최시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권태양이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이 차 블랙박스 기록을 제시하자 권태양은 결국 입을 열었다. 8시 반에 최동준 씨 지시로 차를 잠깐 몰고 나갔습니다.
10분 만에 돌아왔고요. 그 10분 동안 최동준 씨가 어디 있었는지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최동준을 다시 불렀다. 최동준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의 변호사는 유명 로펌 소속이었다. 진술을 거의 하지 않았다. 권태양이 허위로 진술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혁은 그 조사 과정을 리조트 밖에서 이에나와 함께 지켜봤다. 이에나가 말했다. 경찰이 최동준 씨를 잡을 수 있을까요? 강혁이 말했다. 현재 증거만으로는 힘들어요. 알리바이가 흔들렸다는 것 하나로는 부족해요. 직접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정민 씨를 찾아야 해요. 이에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세종이 결과를 가져왔다. 유정민의 9년 전 마지막 기록을 추적한 결과였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기록은 9년 전 강원도 화천의 한 병원 의료 기록이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록이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병원은 현재도 운영 중이었다. 강혁은 이에나를 바라봤다. 화천 가볼 수 있겠소? 이에나는 이미 차키를 들고 있었다. 화천으로 가는 길에 강혁의 전화가 울렸다. 강민혁이었다. 혁아, 나쁜 소식이 있어. 말해봐. 이혼 서류 위조 추적 결과가 나왔는데 위조를 의뢰한 공증사무소가 이미 폐업해버렸어. 담당 공증인이 6년 전에 사망했고 흔적이 없는 거야? 완전히 없진 않아. 그 공증사무소에서 일했던 직원 한 명이 살아있어. 그 사람 진술을 확보하면 위조를 의뢰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직원이 지금 지방에 있어.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야. 서두르는 게 좋겠어. 이 사건 관련자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 알겠어. 화천의 병원에 도착했다. 원무과에서 9년 전 기록을 조회했다. 병원 측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나 이에나가 합법적 열람 동의서 형식으로 세종을 통해 최시은의 전자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최시은이 직계혈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할 수도 있었지만 은비령이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공문을 보내주었다. 입원 기록이 나왔다. 유정민, 9년 전 입원,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 재원 기간 3주. 그리고 퇴원 후 주소지 기입이 없었다. 간호사 기록에 담당 보호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혁이 그 이름을 봤다. 최동준, 이에나가 강혁의 옆에서 그 이름을 보고 멈췄다. 최동준 씨가 유정민 씨 보호자였어요. 강혁은 병원을 나와 차에 탔다. 이에나가 운전대를 잡으며 물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탐정님? 강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최동준은 강인서의 첫 번째 부인 유정민을 알고 있었소. 그것도 이혼 전부터. 그리고 이혼 서류 위조에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유정민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로 나타났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동준은 강인서 곁에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소. 강인서의 재산 구조를 알고 있었고 첫 번째 이혼을 처리하는 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을 강인서와 연결시켰죠. 이에나가 말했다. 그러면 최시은 씨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강혁이 말했다. 최시은 씨를 수단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어. 이에나의 손이 운전대를 세게 쥐었다. 최시은 씨는 알고 있을까요? 모를 것 같소. 차는 화천을 벗어나 가평 쪽으로 향했다. 리조트에 돌아왔을 때 최시은이 강혁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오빠가 경찰서 가서 자수하겠다고 했어요. 강혁이 멈췄다. 자수요? 정혜국 씨를 건드린 건 맞다고. 다만 죽이려 한 게 아니라 서류를 빼앗으려 하다가 실수로 밀쳤고 쓰러지는 걸 보고 놀라서 나왔다고요. 서류를 빼앗았습니까? 예, 빼앗아서 없앴대요. 강혁은 최시은을 바라봤다. 최 선생님. 오빠가 자수한 것은 자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시은이 눈을 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시점에서 자수하는 것이 오빠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수에 의한 치사. 고의살인이 아닌 과실치사 방향으로 수사를 유도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수로 죽인 것이라는 주장이 성립하면 이혼 서류 위조 건이 묻힐 수 있습니다. 최시은이 이마를 찌푸렸다. 무슨 이유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강혁이 말했다. 이혼 서류 위조가 드러나면 채 선생님과 강인서 씨의 결혼이 중혼으로 무효가 됩니다. 상속권도 없어지죠.
그 재산 7,200억이 결국 방계 친족들에게 돌아가거나 법적 분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빠가 강인서 씨 사후에 그 재산을 계속 운용하면서 얻고 있는 이권이 전부 사라집니다. 최시은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러면 오빠가 처음부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설입니다. 아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혁이 말을 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정민 씨입니다. 유정민 씨가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시은이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다. 강혁은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다. 모든 정보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처음부터 다시 봤다. 강인서와 유정민의 결혼, 10년 전 최동준이 강인서와 친구가 됨, 9년 전 유정민의 마지막 기록, 화천병원에서 보호자 최동준, 8년 전 이혼 서류 등록,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서류, 이후 유정민의 흔적 없음, 3년 후 최동준이 여동생 최시은을 강인서에게 소개, 결혼, 4개월 후 강인서 교통사고 사망. 그리고 2달 후 정혜국이 나타남. 강혁은 한 가지 가정을 세웠다. 만약 유정민이 살아있다면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만약 유정민이 죽었다면 그 죽음은 어떻게 처리됐는가? 세종에게 추가 분석을 지시했다. 강인서명의 부동산 중 외딴 곳에 위치한 것들, 10년 전 취득한 부동산 목록, 세종이 돌렸다. 강원도 인제군, 오지에 있는 토지 하나가 나왔다. 강인서 명의로 9년 전에 취득한 것이었다. 강혁은 그 위치를 지도로 확인했다. 화천병원에서 차로 40분 거리였다. 이해나를 불렀다. 내일 아침 인제 갈 수 있겠소. 이해나가 이미 지도를 열어보고 있었다. 드론 가져가는 게 좋겠어요. 산지이면 접근이 어려울 수 있어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강민혁에게서 문자가 왔다. 공증사무소 직원 연락 닿았어. 진술 확보했어. 이혼 서류 위조 의뢰자는 최동준 맞아. 9년 전. 유정민한테 서명을 직접 받아서 공증에 제출한 게 아니라 서명 자체를 위조했어. 강혁은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다. 최동준이 유정민의 서명을 위조해서 이혼 서류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유정민은 이혼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9년 전 화천병원 입원 후 유정민은 어디로 갔는가? 인제 산속에 있는 토지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비포장도로를 이해나가 전문가처럼 몰았다. 이해나는 어떤 장비든 다루는 맥가이버 수준이었다. 수동 사륜구동 전환도 막힘없이 처리했다. 산 중턱에 작은 콘크리트 건물이 있었다. 강혁이 드론을 날렸다. 건물 외벽이 이끼로 덮여 있었다. 창문은 모두 막혀 있었다. 오래된 시설이었다. 접근해서 문을 열었다. 안에서 냄새가 났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공기 냄새였다. 그러나 그 안에 다른 것이 섞여 있었다. 이해나가 분석 키트를 꺼냈다. 방 한 구석에 낡은 침낭이 있었다. 물건들이 몇 개 남아 있었다. 여성용 물건이었다. 헤어핀 하나. 부서진 핸드폰 케이스 하나. 이해나가 성분 분석을 했다. 누군가 이 공간에 오래 머물렀어요. 여성이었고요. 강혁이 방 전체를 훑었다. 바닥에 오래된 흙먼지 위로 발자국 흔적이 있었다. 그 흔적 방향이 한쪽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 방향으로만 이동한 것이었다. 방 안에서만 맴돌았다는 뜻이었다. 강혁은 그 흔적을 따라가 구석에 이르렀다. 벽과 바닥 사이 틈에 종이가 끼어 있었다. 꺼내보니 쪽지였다. 글씨가 희미했다. 그러나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유정민입니다.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날짜가 적혀 있었다. 8년 전 날짜였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이해나가 고개를 들어 강혁을 바라봤다. 강혁은 그 쪽지를 손 안에 쥔 채 서 있었다. 유정민 씨가 8년 전에 이 안에 있었소. 이해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금은요? 강혁은 방 전체를 한 번 더 훑었다. 바닥 한편의 콘크리트가 다른 부분과 색이 달랐다. 나중에 덧바른 것처럼 보였다. 강혁은 세종 현장 분석 모드로 해당 바닥을 스캔시켰다. 세종이 결과를 냈다. 바닥 아래에 공동이 있었다. 그 공동에 밀도 높은 물체가 감지됐다. 강혁은 이해나를 바라봤다. 이해나는 이미 강민혁에게 연락하고 있었다. 오빠한테 연락해요. 검찰 지원이 필요해요. 강혁은 최시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됐을 때 최시은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강혁은 말했다. 최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리조트에 있어요.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오늘 안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일이에요?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유정민 씨를 찾은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최시은이 숨을 들이켰다. 살아있나요?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국과수와 검찰 합동팀이 이제 현장에 도착했다. 바닥을 뜯었다. 유골이 나왔다. 이해나가 현장에서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법의인류학 분석이 시작됐다. 송태풍 박사가 현장 법의학 감식을 맡았다. 감식 결과는 다음 날 오전에 나왔다. 유골은 여성, 성인, 추정 연령 30대 초반, 사망 추정 시점 7년 내지 8년 전. 강혁은 그 보고서를 손에 쥐고 가평 리조트로 향했다. 최동주는 아직 정혜국 관련 조사로 경찰서에 있었다. 최시은은 리조트 방 안에 혼자 있었다. 강혁이 문을 두드리자 최시은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강혁은 그녀가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강혁은 들어가 맞은편에 앉았다. 이해나도 들어왔다. 강혁은 차분하게 말했다. 최 선생님, 제가 파악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최동준 씨는 10년 전부터 강인서 씨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강인서 씨의 재산 규모를 알고 있었고 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오빠는 강인서 씨의 재산을 장기적으로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최시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9년 전 유정민 씨가 화천병원에 입원했을 때 오빠가 보호자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유정민 씨를 강원도 인제의 외딴 토지에 감금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위조해서 법적으로는 강인서 씨와 유정민 씨가 이혼한 것처럼 처리했습니다. 실제로는 유정민 씨가 이혼에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시은의 눈에서 눈물이 내려왔다. 오빠는 왜 그런 짓을, 유정민 씨가 살아있는 한 강인서 씨의 재산이 유정민 씨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빠가 원하는 것은 강인서 씨의 재산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정민 씨를 이혼시키고 대신 자신의 여동생을 강인서 씨와 연결시켰습니다. 강혁은 잠시 말을 멈췄다. 최 선생님.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 선생님은 오빠의 계획에 이용당한 것입니다. 최시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강혁은 더 말했다. 강인서 씨의 교통사고는 지금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단순 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시은이 두 손을 내리며 강혁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이미 어떤 대답이 들어있었다. 저도 그 사고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강인서 씨가 운전을 매우 잘했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사고 상황을 제일 먼저 알았어요. 저한테 연락이 오기도 전에 오빠가 먼저 달려갔어요. 강혁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강인서의 교통사고, 결혼 4개월 만에 일어난 그 사고. 최동주는 재산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강인서가 살아있는 것조차 원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 동생 최시은을 통해 재산을 간접 지배하는 것이 목표였고 강인서가 새 유언장을 쓰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이해나가 낮게 말했다. 탐정님, 이건 7,200억을 위한 설계된 범죄예요. 최동주는 경찰서 조사를 마치고 리조트로 돌아왔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들어서다가 입구에서 강혁을 마주쳤다. 강혁의 뒤에는 이해나가 있었다. 그리고 강민혁 검사와 노성철 형사가 나란히 서 있었다. 최동준이 멈췄다. 강 탐정님, 또 만나는군요. 강혁이 정면으로 바라봤다. 최동준 씨, 인제에서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최동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 토지는 강인서 씨 명의지만 9년 전 취득 과정에 최동준 씨가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유골은 유정민 씨로 추정됩니다. 최동준의 변호사가 입을 열려 했다. 강혁이 말을 이었다. 이혼 서류 위조, 감금, 사망, 강인서 씨 교통사고 관련 재조사 의뢰. 최동준은 그 순간 강혁을 바라봤다. 눈빛이 달라졌다. 지금까지 보여온 자신감이 아니었다. 어떤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는 눈빛이었다. 저는 변호사와 상의 후에 강민혁이 앞으로 나섰다. 최동준 씨, 현재 감금치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강인서 씨 사망 관련 재조사도 병행합니다. 최동준이 변호사를 바라봤다. 변호사가 낮게 말했다.
동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동준이 수갑을 차는 순간 리조트 복도 끝에서 최시은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오빠를 바라봤다. 최동준이 최시은을 봤다. 형제의 눈이 마주쳤다. 최동준이 입을 열었다. 시은아. 최시은이 고개를 저었다. 그것뿐이었다. 말이 없었다. 최동준이 경찰관들과 함께 걸어 나갔다. 강혁은 최시은 옆에 섰다. 창밖으로 북한강이 보였다. 강물이 느리게 흘렀다. 밀물처럼 몰려왔던 것들이 다시 썰물처럼 빠지고 있었다. 이후의 일들은 빠르게 진행됐다. 최동준은 유정민 감금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이혼 서류 위조 혐의도 더해졌다. 강인서의 교통사고는 재조사 결과 브레이크 조작 흔적이 발견됐다. 고의적 사고 유발에 무게가 실렸다. 정혜국 사망은 과실치사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됐지만 이미 다른 혐의들이 훨씬 더 무거웠다. 권태양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최시은은 상속 관련 법적 정리를 위해 은비령 변호사에게 정권을 맡겼다. 유정민 씨의 유족이 없을 경우 재산의 일부를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설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혁은 사무소로 돌아왔다. 이해나가 커피를 들고 창가에 나란히 섰다. 한강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흘렀다. 탐정님. 최시은 씨가 오늘 전화로 감사하다고 했어요. 강혁이 커피를 마셨다. 잘 살아가야 할 텐데요. 이해나가 말했다. 잘 살 수 있겠죠. 이제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을 알고 살아가는 게 더 힘들 때도 있어. 이해나가 강혁을 바라봤다.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강혁이 이해나를 잠깐 바라봤다. 맞소.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세종이 조용히 말했다. 다음 의뢰가 접수됐습니다. 부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혁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읽어봐요. 이해나가 이미 태블릿을 꺼내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의뢰를 위한 준비가 강혁보다 한 박자 빠르게 시작됐다. 언제나 그랬듯이.